요즘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한국 노선에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오죽하면 한국 남자와 썸씽을 만들기 위해 한국 노선에 들어가면 한국어로 말을 걸 수 있도록 따로 연습까지 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체력 좋고 예쁘기로 소문난 프랑스 승무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비행 중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급하게 다가온 한국 남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셔츠를 벗겼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레르입니다. 파리 출신의 승무원이죠. 하늘을 나는 것은 어릴 적부터 제 꿈이었어요. 그 푸른 창공 위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는 삶이 저에게는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15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느꼈던 그 짜릿함,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승무원이 되었고 5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파리에서 인천으로 가는 노선, 장거리 비행이었지만 익숙한 루트였습니다. 탑승 전 동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컨디션을 체크했죠. 저는 항상 체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장거리 비행도 거뜬히 해내는 스태미나가 제 자랑이었습니다. 클레르, 오늘도 역시 완벽해 보이네. 수석 승무원 마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비행이 끝나면 인천에서 유명한 찜질방에 꼭 가보고 싶어요. 비행은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이륙 후 식사 서비스, 면세품 판매까지 모든 것이 일상적인 루틴대로 진행됐어요. 비행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갤리에서 음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가슴 한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시도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괜찮아? 옆에 있던 동료 소피가 물었습니다. 조금. 가슴이 아파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찌르듯 느껴졌어요. 소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클레르? 클레르. 소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트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빨라졌어요.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펜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와중에도 승객들의 동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진정시켜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혼란스러운 대화들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요. 마리의 목소리였어요. 차가운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에 닿았지만 숨을 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폐는 마치 납으로 가득 찬 것처럼 무거웠어요.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륙 전 마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인천의 찜질방. 가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어요. 비켜주세요. 저는 한의사입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기흉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감압이 필요해요. 남자의 진단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동료들의 동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양 의사라고요? 괜찮을까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동양 의학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은 그런 편견을 논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급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곧 생명이 위험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제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졌지만 그가 의료 키트를 열고 굵은 바늘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망설이는 사이 그는 주저함 없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마리가 외쳤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는 제 셔츠를 젖히고 가슴 부위를 노출시켰습니다. 승객들의 놀란 시선과 동료들의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바늘을 준비했어요. 쉿, 괜찮아질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늘을 제 흉부에 삽입했어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곧 쉿 하는 소리와 함께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바위가 제 가슴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산소가 폐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다시 제 몸 안으로 돌아오는 듯했어요. 의식이 조금씩 선명해지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돌아오고 있어요. 소피의 기쁨에 참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상우라고 합니다.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의 전통 의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한의사가 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기내에서의 응급처치 후 비행기는 예정대로 인천으로 향했어요. 제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상우는 계속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간간히 제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이 괜찮은지 물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되었습니다. 착륙 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응급처치한 상태고 빨리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인사했어요. 상우는 구급대원들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며 자신이 기내에서 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요? 그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어요. 우리는 방금 만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상우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내에서 제가 그녀에게 응급 처리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가 제 셔츠를 찢고 가슴에 바늘을 꽂은 그 순간 제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운명의 남자. 얼굴만을 바라보며 저는 잠이 들듯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흰 천장이었어요. 낯선 공간에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가슴 부위에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제서야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조각조각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고통, 그리고 나를 구해준 그 남자.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보니 구석에 있는 소파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어요. 상우였습니다. 그는 하룻밤 내내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잠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얼굴에는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밤을 새워 지켜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따뜻함이 한국 문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저 상우라는 사람의 특별함인지 궁금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소리의 상우가 눈을 떴어요.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셨군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네, 덕분에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쇳소리가 났습니다. 상우는 물잔을 건네며 웃었어요. 밤새 산소 포화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눈치챘는데 그는 제 병상을 지키기 위해 정장 차림 그대로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구겨진 셔츠와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여전히 진중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혼자 병원에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서류 작업도 좀 도와드렸고요. 알고 보니 그는 제 입원 수속부터 보험 관련 서류 처리까지 모두 도맡아 해주었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환자에게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텐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몇 시간 후 제 동료 승무원들이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병문안을 왔어요. 소피, 마리, 줄리엣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상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의 배려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한국 남자가 정말 내 셔츠를 찢고 가슴에 바늘을 꽂았다고? 객실만 보살피던 소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어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동료들은 기내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상우가 얼마나 침착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는지, 그의 손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 모두가 경외감을 표했어요. 이번 기간 내내 상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한국 전통 인삼차를, 때로는 회복에 좋다는 제철 과일을 정성스레 깎아 가져왔어요. 폐에 공기가 잘 차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가 응급처치를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와, 로맨스 영화 같아. 마리가 제 귓가에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동료들의 호들갑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히 그의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퇴원 전날 밤 용기를 내어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인데 적어도 감사 식사는 대접하고 싶어요.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식사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퇴원 허가를 받은 다음 날 상우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도 몇 번 한식을 접해본 적이 있었지만 본고장의 맛은 역시 달랐어요. 상우는 메뉴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한국 음식을 먹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를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의 말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상우는 서울 외곽의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현대의학을 공부한 뒤 전통 한의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두 의학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양에서는 한의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양인들에게 한의학은 여전히 신비롭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로 제 생명이 구해진 지금 그런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으니 이제 저는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제 말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상우는 자신의 일상을 소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가끔은 전통 약초를 찾아 시골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치유하려는 그의 접근 방식은 현대의학에서 종종 잃어버리는 부분이었어요.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둘 다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상우는 제게 한국에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물었어요. 사실 저는 이번 한국 일정으로 체류 대기하면서 추가로 휴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본래 계획은 인천에서 이틀, 서울에서 나머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일정이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렇게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저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서울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의 부끄러운 질문에 상우는 웃으며 물론이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 상우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명을 구한 그 결단력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호텔에 도착해 동료 승무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제 상태를 걱정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소피, 마리,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상우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가 얼마나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와 데이트를 했다고 소피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데이트가 아니라 감사의 식사였어. 제가 정정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의사라고? 목숨을 구해주긴 했지만 그게 진짜 의사야? 마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양에선 인정도 못 받는 거 아냐?
그 말에 순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상우의 손길이 제 생명을 구했는데 그를 진짜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몹시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의사든 내 목숨을 구한 건 사실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상우는 약속대로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아름다운 궁궐들과 전통시장을 안내해 주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활기찬 분위기, 한강공원의 여유로움까지. 상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관광 책자에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죠. 상우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저는 한국 곳곳에서 그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처음 보는 손님에게도 서비스라며 음식을 더 내어주는 모습,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상우가 저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배려가 바로 그 정의 실천이었습니다. 호텔로 저를 데려다 주던 상우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내일은 제 한의원을 구경하러 오실래요? 실제 한의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사실 그의 직업, 그가 사랑하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침 맞는 거 아니야? 무섭지 않아? 소피가 물었습니다. 한약? 그거 맛없다던데. 마리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우와의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이튿날 상우의 한의원을 방문했어요. 작지만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약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벽에는 인체의 경락도가 걸려 있었어요. 상우는 기본적인 한의학 원리부터 시작해 진맥, 침술, 한약 처방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양 의학이 증상을 치료한다면 한의학은 근본 원인을 찾아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그날 저녁, 상우는 저와 동료들을 모두 한국 전통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미식 문화를 제대로 경험시켜주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상우의 차분하고 다정한 태도 덕분에 자리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클레르가 비행기에서 쓰러졌을 때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는 체력이 정말 좋거든요. 마리가 말했어요.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은 기압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요. 상우가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동료들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공 승무원으로서 자주 겪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상우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소피는 상우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은근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머물면 나도 한번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애교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불편함, 아니 질투라고 해야 할까요? 상우를 향한 소피의 관심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가 상우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소피의 관심에 정중하게 응대할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대화 내내 종종 저를 향했고 그때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면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은 더욱 설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상우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되세요? 제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저는 상우에게 이끌리고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어요. 상우와 함께한 며칠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그는 매일 아침 한의원 진료 시작 전에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틈틈이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낯선 나라에서의 회복 시간은 오히려 특별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를 향한 감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동료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갑자기 어깨를 만지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어깨 통증이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거지? 비행 때마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가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클레르의 한의사 남자친구한테 치료받아 볼까? 그래도 클레르는 살려냈잖아.
소피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동료들은 모두 장기간 비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살았어요. 목, 어깨,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시차 적응 문제, 수면 장애까지. 직업병이라 생각하며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괜찮다면 상우에게 물어볼게요.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날 오후, 상우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기꺼이 동료들을 진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서양인들에게 한의학을 소개할 기회라 감사하다. 며 웃었어요. 상우의 한의원 방문 일정이 잡혔고 호기심 반, 시험해보자는 마음반으로 3명의 동료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방문 당일, 한의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동료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바늘 꽂는 거 아니야? 아프지 않을까? 같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의학 치료를 직접 받아본 적은 없었기에 확신을 주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상우를 믿는다는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자 상우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의 한의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은은한 한약향이 퍼져 있었고 벽에는 경락도와 함께 현대의학 서적들도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상우는 먼저 한의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양의 균형, 기의 흐름, 오장육부의 조화 등 생소한 개념들이었지만 그의 명쾌한 설명 덕분에 이해하기 쉬웠어요. 특히 비행 업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부분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 기압 변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기혈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승무원분들에게 특정 부위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소피가 먼저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만성적인 어깨 결림과 목 통증을 호소했어요. 상우는 먼저 소피의 손목에 있는 맥을 짚어보며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깨와 목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며 문제 부위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 승모근과 경추 주변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침 치료와 부항으로 풀어드릴게요. 침 치료가 시작되자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소피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그는 침을 놓을 때마다 소피의 반응을 살피며 최대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분 후 소피의 표정이 놀랍게 변했어요. 아프지 않아. 오히려 시원한 느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침 치료 후에는 부항 요법이 이어졌어요. 소피의 등에 둥근 자국이 생기는 것을 보며 마리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피, 너 얼룩말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치료가 끝난 후 소피의 얼굴은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목을 좌우로 돌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몇 년 동안 안 풀리던 뻐근함이 많이 나아졌어. 소피의 솔직한 감탄에 다른 동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우를 바라봤어요. 다음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목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하이힐을 신고 오랜 시간 서 있는 승무원의 직업 특성상 흔한 문제였지만 마리의 경우는 예전 염좌의 후유증으로 특히 심했습니다. 상우는 발목 주변의 경혈점을 자극하고 특별히 제조한 한방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추나요법이라는 특별한 마사지 기법으로 발목 관절을 부드럽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동료인 줄리엣은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어요. 상우는 머리와 목 주변의 경혈점에 침을 놓고 따뜻한 한약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에서 그의 태도는 진중하고 정성스러웠어요.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 치료법의 원리와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치료 후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소피의 어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졌고 마리는 발목을 돌릴 때 느끼던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줄리엣의 두통도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과 감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는 길. 소피가 상우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서양 의학에서는 그저 진통제만 주고 말았는데 당신은 진짜 원인을 찾아 치료하네요. 상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의학은 서로 보완적이에요.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귀갓길, 택시 안에서 동료들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의학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오히려 더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소피는 상우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그 한의사 정말 대단해. 실력도 뛰어나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어. 클레르, 너 정말 운이 좋았구나. 소피의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상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동료분들 상태는 어떤가요?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그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문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전화로 동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하자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피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클레르, 너와 상우는 정말 사귀는 사이야? 제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도 될까? 정말 매력적인 사람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상우와 저는 아직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었지만 누군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히 소피는 아름답고 활발한 성격으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와 상우가 가까워진다면 생각만 해도 불안했어요. 우리는 아직 정확히 정의된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 영역은 침범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 사람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놓치지 마. 그날 오후 상우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는 저를 한강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 동료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동료들은 한의학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의학이냐는 식의 반응이었죠.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반응이에요. 해외에서 공부할 때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결과가 말해주죠. 소피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상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클레르, 내게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의 진실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주를 한 잔씩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 서양의학을 공부하다 한의학으로 방향을 바꾼 계기,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야기에는 진심이 묻어났고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상우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분명했고 이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상우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도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인식이 바뀐 것처럼 제 마음속의 불안함도 이제 확신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스테이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상우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 생명을 구한 사람이자 어느새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차지한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소피가 갑자기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클레르, 내 남자친구 정말 대단하다. 내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 소피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한의사라고 해서 반신반의했지만 내 발목도 훨씬 좋아졌어. 이런 의사를 프랑스에서는 만날 수 없을 거야. 줄리엣까지 합세했어요. 그 사람의 손길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 말이야. 처음에는 무시와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편견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하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동료들의 인정은 제게 묘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이면 우리 모두 파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마리의 질문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사실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도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승무원으로서의 복귀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지 매 순간 고민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기흉 때문에 저는 잘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받은 전화는 역시나였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제 건강 상태에 대해 물었고 기흉 발병 후 비행 업무 복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르 씨, 의사 소견에 따르면 기흉은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압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의료 담당자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체류하시다가 안전을 위해 지상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은 비행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승무원이 아닌 삶. 하늘을 날지 못하는 삶.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마치 제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뭐라고 살지?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상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특별한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잠시나마 우울한 생각이 흩어졌어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우가 호텔로 마중 나왔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변의 아름다운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환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제 마음속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의사의 권고로 비행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과 상실감에 대해서요. 상우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클레르,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디저트가 나온 후 상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상자를 열어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셔츠를 찢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구한 건 당신의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의 인생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클레르,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지 않을래요? 한국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하늘을 잃었지만 더 큰 행복을 찾은 거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도전해볼게요. 다음 날 동료들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상우와 새 삶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지만 곧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주었습니다. 솔직히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영화 같았어.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봐.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기본적인 일상 대화를 익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상우의 한의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봉사를 시작했고 그것이 저희 첫 사회 활동이 되었습니다. 항공사 경력을 살려 인천공항 근처 외국인 전용 의료 관광 상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처음 경험하며 봄의 벚꽃, 여름의 장마, 가을의 단풍, 겨울의 첫눈까지 모든 순간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상우의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며 한국의 전통문화도 조금씩 배워갔어요.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은 때로는 낯설었지만 상우와 함께라면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화상통화로 상우를 만난 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진지함과 따뜻함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2달 후 제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상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은 긴장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뜻한 환대는 모든 걱정을 불식시켰습니다. 상우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만나다니 천사를 데려왔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통역을 통해 대화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식 상견례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어색함도 있었지만 곧 웃음과 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서툰 젓가락질로 음식을 집으려다 여러 번 실패하셨지만 끝내 성공했을 때는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상우의 부모님은 미리 준비한 프랑스어로 봉주르 비앙브니 라고 인사하셨고 그 노력에 제 부모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식사를 마친 후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상우는 프랑스어 공부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상우의 도움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석에는 동료 승무원들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소피, 마리, 줄리엣. 그들은 특별히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서약을 교환하는 순간 상우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내 인생의 남자가 되었어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상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소피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도 한국 남자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너무 부러워. 우리의 결혼 소식은 항공사 소식지에도 실렸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비행 중 응급 상황에서 만난 승무원과 한의사의 로맨틱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결혼 후 상우의 한의원에서는 종종 외국인 환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인들에게 한의학을 소개하는 작은 강의도 열었어요. 이전에 저처럼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별한 보람이었습니다. 상우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우리가 처음 만난 비행기 사고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때로는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하자.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과 함께. 기웅으로 이른 하늘 대신 저는 더 큰 행복을 찾았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고 그 여정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